진진쌤의 요약해 주신 거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기호식 신화라는 게 뭐냐, 기호 요리다. 이런 게 있었고, 그 안에 실제로 먹는 얘기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기호 요리라고 봐야 된다라는 저의 이제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누는 많은 얘기에 그 언어를 재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고구마가 나와서 진짜 그 고구마를 떠올리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의 관계 속에서 요리를 음미하듯이 의미를 이렇게 배치해서 다시 맛본다. 이래서 기호 요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화를 접근하는 거를 해봤고요. 그리고 신화에는 기본적으로 신화가 모든 이야기의 원료가 되는 건데요. 신화는 기본적으로 레시피가 하나에서 출발한 거다. 그리고 인류가 만든 모든 이야기에는 그 레시피 하나를 조건에 맞게 다 변형한 거다. 이런 주장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레시피 하나의 원료가 되는 레시피는 대칭성 레시피인데요. 상반된 의미를 이렇게 이제 관계를 조정해가지고 새로운 의미 차원에 넘기는 그러한 레시피인 거죠. 요게 레시피라는 단어를 빼면은 변증법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합으로 이루어진 어, 예를 들면 극복되어야 될 뭔가를 설정하는 변증법이 아니고 두 개의 차이 나는 맛을 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변증법이기 때문에 부정이 없는 그런 레시피가 됩니다. 이제 불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 이야기. 그러니까 인류가 언제부터 불을 썼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인류학적으로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인류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10만 년 전에 역사적 기록을 갖기는 어려울 테고 흔적으로서 그러니까 영장류부터 인간까지 이어지는 그 계열에서 어느 순간부터 불을 목적의식 부여해가지고 썼느냐 이런 거를 찾는 게 인류학이나 그 고고학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대략적으로는 호모 에렉투스부터다 뭐 이런 설이 있기는 합니다. 기원이 되게 멀리 올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불을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 되냐? 이것도 역시 그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요. 벼락이 떨어졌다. 근데 주로 뭐 대충 어쩌다 알았을 것이다. 누가 그렇지 어쩌다 알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좀 함께 보고 싶은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이제 그 유나쌤도 보라쌤도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모노노케 힘에도 철기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세미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그 철기가 들어간 거에 대한 미야자키의 상상력도 볼 수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메탈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쇠의 강하게 가져가는 작화를 쓰기 때문에 그 철에 대한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궁금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있어서는 기술 문명이 철기로 상상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술 문명을 철로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AI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그래서 이 예술가의 작업 세계 안에서 기술이 이미지화 될 때 어떤 시대를 가지고 오느냐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고 아바타라든지 듄도 되게 중장비를 쓰는 걸로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 아바타 혹시 보셨습니까? 중장비 기술을 쓰더라고요. 그런 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철학을 그 메탈이냐 아니면 좀 전에 석기 있지 않습니까? 볼이냐 아니면 뭐 전자냐 여러 가지 이 물질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불에 대해서 준비한 거는 이제 기호식인데 일단 요리를 하자 이렇게 소박하게 했고 요리를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요리 다큐도 많이 보고 그런 걸 그러니까 교육방송에서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요리는 불맛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아 불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신화들을 그 관점에서 보면 불의 기원에 대한 신화가 상당히 이제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레비스트루스도 불의 기원에 아주 많이 할애하고 있어서 신화학 1권에는 불의 기원 정말 많이 나오고 3권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레비스트루스가 많이 참조했다고 하는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도 불에 대한 신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인류가 이야기를 만들 때 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던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초기 인류에게 불이 무엇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요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너무 많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불이 언제부터 썼느냐에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이제 제가 아직 잘 못 외웠는데요. 호모사피엔스 이전엔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되고, 그 이전에 뭐 파베르 에렉투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제일 초기의 영장류에게 분화된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불을 그냥 목적의식이랄까? 자기 편의대로 일부러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또 일반 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외우고 가면 되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불 썼다. 불 썼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야기를 만든 것은 호모 사피엔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쓰는 것과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사냥을 한다는 게 뭐 그냥 다리 있으면 할까 싶지만, 사냥을 한다는 게 초기 조건에 따르면은 사냥을 하는 다른 포식자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고릴라, 침팬지 요 종보다 훨씬 더 빠른 감각을 가지고 사냥을 나섰다는 말이 너무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일단 4발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않고 2발을 썼다라든지, 그럼 사냥을 언제 하느냐, 그 경쟁에서 어떻게 피했느냐에 있어서 밤 시간을 피하고 낮으로 내려온다든지 여러 조건의 의미를 함축하고 호모 있는 거예요. 에렉투스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의 증거로 출토되는 건 반드시 부장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무덤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목걸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표상, 사자에게 덧치는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표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자연물인 돌을 사회적인 장신구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영역을 넘나드는 그 함축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호모 에렉투스는 불도 쓰고 사회도 만들고 뭐 죽은 사람을 기리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슬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건은 충족을 못 견생을 위해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진화상에서 아까 루시가 직립보행을 한 최초의 인류로 자연학 세미나 때도 했는데요. 이 증거를 봐가지고 보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발바닥 모양이 다르다든지, 그 다음에 화식을 해서 이 모양이 어떻게 달라졌다든지 이런 걸 막 연구를 해가지고 불을 직접 써서 이제 화식까지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에렉투스부터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들 집단 간의 영속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그로부터도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왔는데요. 인간이 생각하기를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불에 대한 생각은 더 많이 했다는 게, 더 많이 했을 법하다라고 이제 재영 쌤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적 수준에서는 불 얘기 진짜 많이 한다 이런 거와,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분의 한근가지에 따르면은 의례 중에, 축제 중에 불축제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불축제 찾으니까 오늘 불꽃놀이만 그렇게 뭐야 이랬는데, 아니 불꽃놀이도 불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불꽃놀이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찾아본 프레이저가 설명하는 것 중에 불축제에 하나 독특한 점이 있다는데, 불을 그냥 사람들이 확 피워놓고 노는 게, 혹시 어릴 때 불 좀 만져보신? 깡통은 기본적으로 돌려받고. 네. 재영 쌤은요? 전 불놀이가 아니고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앞에 지푸라기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잔디도 아닌 것이, 지푸라기도 아닌 것이. 근데 너무 순식간에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여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재미삼아 살짝 했는데 그게 그 한 냈네. 엄청 넓은 거가 타는데 진짜 눈 깜짝하니까 금방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되게 어릴 때여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사촌들하고 진짜 너무 크게 겁먹었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좀 벽이 있는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개발하려고 막아놨던 큰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명피해나 뭐 이런 재산 피해 이런 건 없어서 그나마 넘어갔는데, 그때 어린 시절에 놀랐던 거는 너무 순식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몇 초 상간에 네네네. 그 넓은 데가 한꺼번에 탄다는 게 그 어릴 때 좀 충격이었어요. 불이라는 게 밝기도 하고 또 방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빠르기도 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빠르다. 음, 그러면 음, 엄청 밝다. 음. 그다음에 위험하다. 위험한데 그 위험한 걸 써야지 익혀먹는 거가 잘 다루면 유용하게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전 선생님 말씀 방금 들으면서 제가 아까 그 존재론적 변화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렇다면 어떤 그 위험성이라는 게 되게 동반돼야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나? 오늘 이걸로 끝내겠네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주장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화를 재현의 관점에서 안 본다는 걸 연습을 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불의 변화를 일으킨다. 근데 그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변화를 일으키는 게 변화에 말려 들어가는 그 개수가 n 단위로,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속도와 넓이와 변형의 수준이 확 일어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장은 그게 불을 쓰는 자의 자기 변형이라고 사고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는 불을 계속 사고했는데, 왜 그러냐면 불을 쓰는 자는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줬다. 이게 이제 그 아주 단순한 저의 주장이고요.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풀스웨이미의 좀 돌려봤다. 이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 변용을 일으킨다는 거를 구른다, 돈다 이런 이미지 되게 많이 써가지고 프레이저가 소개하는 불신화 대부분이 그렇게 돌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돌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타넘는 것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축제를 조사해 보니까. 돌리기도 하고 자기도 도는 거예요. 구르기도 하고 불축제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저의 주장인데, 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불이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돌고 내가 변용자가 되고 그런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이제 주장과 함께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과 신화를 몇 개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옥수수, 그다음에 돼지고기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얘기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불 얘기여서 신화를 이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이제 제가 그 파일에도 공유한 거지만 뭐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고 훔쳐야만 되는 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되기 전에 제가 이제 불 신화가 되게 많다. 불 얘기가 자기 변형과 관련이 있다. 요거를 제가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야기 전 단계에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거는 불에 대한 대부분의 신화가 훔치는 모티프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불이라는 게 아까 그 변용력이기도 하고 아까 첫 번째 클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관계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친구도 만들고 적도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재밌었는데요. 불과 이게 그 기술을 상징하는 거죠. 관계를 매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뭐 문화권마다 다 다르게 정리하겠지만 기술이라는 거를 우리 상식에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도록 돕는 무엇이지 않습니까? 전화기, 통화하기 위해서, 뭐 기차, 어디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에 걸린 수단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걸 이제 좀 폭넓게 생각하면 이 지점과 저 지점을 연결하는 거고 나의 이유와 결과를 연결하는 거라는 의미에서 불의 변용력은 연결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불이 그래서 뭐 밥도 만들게 하고 뭐 친구도 만들게 하고 이런 점에서 도구인데 이 도구를 다루는 레비스트루스가 소개하는 무문제 사회의 신화가
다 그게 훔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떠오르시죠? 불에 관련된 신화 중에 유명한 게 프로메테우스 신화인데 그분도 훔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어, 훔친다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훔쳐고 싶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아, 저 사람 저 미모를 내가 갖고 싶다. 훔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아, 저 능력 갖고 싶어. 뭐 누가 글을 잘 쓰면 아, 정말 할 수 있으면 저 머리통 내가 이렇게 붙였다 떼고 싶다. 막 이렇게 훔치고 싶다. 이런 생각 저 가끔 드는데 훔친다라는 얘기가 신화에 들어온 거는 저는 좀 뜻밖이었거든요.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데 거기 이제 그 그리스 신화는 인간을 위해서 불을 훔쳐가지고 벌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역시 이 민주적이고 뭐 인간의 수호자고 신에 대항했다 막 이런 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프로메테우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훔쳐야 되고 아니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은 기술에 대한 인류의 철학의 1번은 기술은 자가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술은 인간이 목적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초기에 그 신화를 썼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게 대단히 강조된 세계관에 대해서 어, 이제 제가 그 감동을 했던 거고, 받으면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신화가 기호식이다. 이 영향이 이제 대칭성 맛보기인데, 그래서 그 무문자 사회의 신화를 처음에 딱 보면은 근친상간에 뭐 친족 사례에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난사패 도덕이 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요. 배면에 이제 그 의미적 관계를 이렇게 계산해서 계속 뚫어다 보면 아주 선명한 윤리학인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돼? 기술은 어떤 때만 의미가 있어? 이거를 어길 경우에 어떻게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서 기호는 보양식이다. 이렇게도 되겠네요. 그래서 훔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부하가 걸리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것도 작동한 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저의 상식을 비춰보면 휴대폰이 업그레이드 될 거야, 뭐 더 발달할 거야. 최근에 제가 현대차 광고를 봤는데 보셨어요? 이 차는 없고 집 밖에는 없고 그게 이제 집이 되더라고요. 그 집을 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 그럼 차는 이제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그 접속과 분리가 되게 자유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하다 보니까 집 개념과 이동 개념을 다르게 하는 현대차 광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편해지고 뭐 더 많은 일이 가능하게 되게 자연적으로 기술이 쭉 발달하게 되면 뭐 우주의 비밀도 밝혀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더 편리하게 된다라는 게 저의 상식인데 이 문자 사회 신화를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기술 자체가 계속 무한정으로 전개돼서는 안 돼.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얘기를 종합해 보면 기술은 연결력이지 않습니까? 변용력이고 변용과 연결도 무한 수준에 가서는 안 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점이 신화를 읽을 때 충격이기도 하고 그런 걸 인류가 계속 생각했다는 게 이반일치식으로 말하면 절제와 자기 한계를 보고 가는 세계관이고 기술 자체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한 끝에는 그 현대 기술론 비판을 이제 조금 넣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화를 직접 맛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신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드린 거에도 신화가 조금 나와 있지만 오늘 신화 많이 맛볼까요? 한 사람이 처남을 아라 앵무새의 둥지 위로 올려보내 새끼를 잡아오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신화의 공통된 특징이 새둥지를 터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불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나무 위에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른 나무 불을 빛도 아, 네네. 그것도 거기에다 좋네. 떨어지고 네. 일단 불이 어디 있냐면 저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까? 태양. 근데 걔가 땅으로 내려오는 중간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설정이 됩니다. 신화가 대칭적이다라는 게 이렇게
높낮이의 중간항에 가야 돼.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관계를 매개하는 기술력을 의미하는데 그 기술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신하가 펼칠 때는 위와 아래의 중간이다. 그러니까 관계는 중간항을 찾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신하가 이분법적으로 모순을 막 쳐내가는 변증법이 아니라 중간에 적절한 자리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새둥지 터는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어떤 신화를 딱 보실 때 이게 새둥지? 사람이 올라가 그러면 그 불 얘기가 없어도 기본적으로는 높낮이 조절, 관계 중재력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갔더니 앵무새가 막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겁을 먹었어요. 매형이 화가 나서 사다리로 썼던 나무 기둥을 치우고 가버립니다. 그럼 소년이 나무 위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 요게 상징하는 바는 소년은 원래 땅 밑에 마을에 살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고 매형이 중간에 길을 끊어가지고 이제 소년은 이제 그 중간 자리로 보낸 거죠. 그냥 보면 이게 재현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식구가 겨우 새 안 잡았다고 애를 버리다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호적 관점에서 보면 관계를 계속 주시하게 됩니다. 일단 이 소년은 나무 위에 가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을 떠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를 얻으려면은 관계를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집착한다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를 얻게 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소년이 허기와 목마름으로 이제 그 위에 야생의 상계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가족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바위 틈바구니에서 5일을 지내서 새들이 두려워하지 되지 않게 되자 새똥으로 그를 덮었다. 이렇게 돼야 소년이 부를 얻게 됩니다. 이거의 이제 1차적인 해석은 소년이 마을을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야생에 들어갔다. 야생이라는 게 문화와 자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던 아름다운 풍경, 뭐 내추럴한 이런 게 아니라 문화 바깥은 카오스의 상태고 모든 문화는 그 카오스로부터 올라옵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 우리가 그 전에 청소하기에 인류학에서 문화 바깥의 영역이 더럽다. 근데 그 더럽다는 게 여러 가지 힘들이 상호 충돌하는 장이어가지고 거기서 약도 만들어지고 독도 만들어지는 영역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자연과 문화를 이양대립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월요일에 그 읽는 필립 데스코라의 책에 이양대립할 수가 없다. 이게 브루노 라티로도 말하는 거 이양대립이 지금 이상한 이분법이다. 그런데 신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분법인데 포함 관계가 자연이 더 크고 문화가 이렇게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그런데 카오스 상태인 거죠. 여기서 문화를 밀어 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소년은 마을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들어간 거고 그러면 새똥을 뒤집어 쓰고 새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됩니다. 요 모티프 있지 않습니까? 요 모티프 슬픈 열대 마지막에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희곡을 레비스트로스가 쓰는데요. 신이 된 자,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는 그 문화의 경계에 가기 때문에 그 경계 바로 밖에서 모든 오염을 다 뒤집어 쓴다. 이런 모티프를 그 슬픈 일때 그 보라쌤도 기억나시죠? 아구투스가 자기가 이제 똥을 뒤집어 써도 아무렇지도 않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화는 더럽다라는 게 위치가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기호지 더럽다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신화는 초반에 불을 얻는다는 거는 관계를 매개하는 능력을 갖는 건데 자기 자리를 떠나서 만물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상호 교류한 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 되겠죠. 어떻게 나오느냐를 이 신화가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를 선생님들께서 읽으시다가 레비스트루스의 신화학의 중간 설명 다 건너뛰고 우리가 신화만 봐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똥 나온다 이러면 지금 이게 카오스 장이 열렸고 질서가 재조정될 거야. 이건 좋은 일이야. 왜냐면 어떤 위치를 고집한다는 거를 신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소년이 왜 앵무새에게 겁을 먹었을까요? 선생님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고기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이치죠. 그런데 물고기 못하고 계속 물속에서 난 인간이야 이러니까 계속 깔아앉는데 수영을 잘하려면 물고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소년이 새가 두렵다라는 거는 원래 마을의 매형의 그러니까 매제인 자기 위치를 고집했다고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거리감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자기 위치를 매형 덕분에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밀려나가면 거기서는 새와 나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게 경계를 녹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불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이 표범이 갑자기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데요. 신화에서 표범, 독수리, 때로는 원숭이 뭐 이렇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위 포식자가 나오면 그는 초인입니다. 니체가 의미하는 초인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보다 더한 인간으로 개념화될 수 있습니다. 표범이 특히 이제 불의 수호신으로 나오는데요. 표범이 눈이 너무 무섭고 타오른다 이래가지고 이 표범은 불을 거기는 또 갑자기 살아있는 표범을 이렇게 이제 갖고 쓰는 거죠. 갑자기 표범이 등장합니다. 이것 자체가 카오스에서 이제 자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마을에 있었는데 불처럼 관계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마을의 그 문화적 수준보다 상위 단계로 가는 거예요. 기술을 쓴다는 거는 애초에 내가 가진 암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삶을 구성하는 걸로 신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구성할 수 없고 반드시 새똥을 뒤집힌 상태에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통과 의례를 제가 이 프레임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는 애보다는 상위 수준의 관계성을 이루는 거죠. 어른이 어른인 거는 정말 딴 한 수 앞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탈락. 그러려면 반드시 고생한 경험이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운동성을 제시하고 불의 테마는 이 운동력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표범이 나오면 새둥지 터는 사람인데 표범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불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도 신화 전체가 이 반복 코드 속에서 불을 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소년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소년의 표범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침을 뱉습니다. 침이 왜 나올까요? 물에 해. 안 그렇습니다. 침은 물입니다. 자, 그 꿈에 불놀이 하면 오줌 싼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고 신화적으로 그렇습니다. 불이 나오면은 물을 부른다는 거고 불이 나오는 거는 치우친 관계를 조정해서 새로운 관계로 더 수준 높은 관계로 만드는 거고 그러려면은 불이라는 기호 자체를 또 다른 기호와 함께 사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의 기원 신화는 반드시 물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화가 대칭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표범이 침을 뱉으니까 대화가 시작된다 이래서 상위 포식자랑 하위 포식자가 대화가 된다는 것은 이미 동등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정태적으로 장면 모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말 하나하나가 운동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표범은 아라 앵무새 새끼를 원했습니다. 자, 이게 재밌죠? 원래 매형이 가져오라 그랬는데 못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족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족인 자기 위치를 고집했기 때문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인지 안 가족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지점에 있던 소녀는 가족이 아닌 자에게도 먹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표범에게 먹이를 줬기 때문에 먹이를 이게 이제 신화가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입니다. 신화는 가족을 피로나는 사이로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자가 가족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강수미가 우리가 어제 만나서 그런 건데요. 강수미 이제 어제도 저를 밥을 사주셨는데 이게 누가 밥을 사주게 되면 그와 가족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이렇게 이제 더 많은 의무를 지기 때문에 하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잡아왔기 때문에 표범 상위 포식자와 가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화의 그 기본 코드인데요. 그래서 표범은 안 잡아먹을 거예요. 당연하죠. 신화 속에 잡아먹는 건 가족 아닌 자입니다. 그럼 안 잡아먹게 됩니다. 신화 속에서 먹는 자는 이제 남만 먹을 수 있는 거죠. 남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범이 이제 타고 다시 타고 이제 표범이 물도 주겠다. 표범은 그러니까 불도 물도 다 갖고 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를 양자로 드렸는데 표범의 집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불 본 적이 없었는데 고기를 익힌다는 걸 알게 됐고 표범의 호기로 구운 고기를 먹고 다시 잠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을 쓴다는 게 구성력이고 관계를 매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의 인디언보다 이 소년이 이제 상위 인디언이 되어 있고 그러려면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단데요. 그 다음이 재밌는 거죠. 표범은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표범의 아내가 소년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뭐야? 돌아온 표범이 이제 아내를 그러지 마 했는데 계속 야단칩니다. 그래서 표범이 이 양아버지가 아들에게 활과 화살을 주고 양어머니 죽이라고 하는 거죠. 부를 얻으려면 양어머니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얻으려면 왜 양어머니를 죽여야 될까요? 부를 쓰는 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테마인데요. 부를 쓰는 자는 앞에 매형을 만족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어머니를 만족을 못 시켜요. 왜 이래야 될까요? 만약에 양어머니를 공경했다. 그러면 이 신하는 퇴행해가지고 부를 얻는 데까지는 못 가게. 불이랑 관련해서 불은 변용력입니다. 자기 자리를 고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이게 제 해석입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오늘부터 이어지는 신화 해석은 레비스트로스가 소개하는 그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제 식으로 막 그 이양 대립 때려가지고 막 살을 더 찌운 건데요. 이 표범 어머니는 표범으로서 자기를 고집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양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용력에 있어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 자체로 어머니다 아버지라는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이 신화는 불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얘기할 뿐이기 때문에 불의 핵심은 변용을 일으키는 관계를 따로 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위치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 허락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소녀는 반드시 양어머니를 죽여야 되는데 양어머니를 맨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활과 화살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수준이 아주 높은 데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새둥지 손으로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잡는 게 아니고 도구를 쓰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는 그 새똥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을 통과한 자는 정말로 상위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소년이 그 화살로 어머니를 죽이면 표범은 너무 잘했다라고 하면서 구운 고기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역시 이게 너무 당연한데 표범의 집에 얘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지금 이게 표범 운동이기 때문에 불을 가진 자는 옮겨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표범의 세계가 아니고 출발지를 바꾸는 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을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신화가 있고 중간에 이 표범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로로족의 불에 기하는 신화 중에서는 이 신화가 제일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표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는 소리가 세 번 들려.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면 누가 부른다, 돌아보지 마라. 이거 똑같은 모티프인데요. 그게 센과 치히로에도 나오는 거죠. 돌아보지 말라고. 이걸 이제 옛날에 이동진 기자가 역시 그 과거에 자기 발목을 붙여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게 부르다 응답하다라는 테마 자체가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불은 변용력인데 모든 것과 변용을 일으켜서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이 신화가 마지막에 넣습니다. 너는 부르는 소리가 세 번 들릴 텐데 바위의 부름, 나무의 부름에는 답하라. 이게 이제 썩은 나무의 부드러운 부름은 지나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응답한다는 거는 채널이 열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범은 썩은 나무와는 채널을 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까지가 상위 포식자, 그 초포식자, 모든 질서와 관계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표범이라는 기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는 AI나 뭐 정보가 많이 알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정보가. 그런데 신화는 어디 가서 멈추란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특히 알매 수준에서도 뭘 몰라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림 형제 동화집에서도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소녀가 하나 나와요. 그 마녀를 만나요. 그림 형제 동화에서 숲에서 마녀를 만나가지고 그 있지 않습니까? 눈은 왜 그렇게 빨가세요? 이거 그 빨간 모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입은 왜 이렇게 그 이빨이 나오세요? 이런 거 묻지 말라고. 그러면 잡아먹힌다고 이런 모티프가 그림 동화에도 있는데요.
암과 혹은 또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한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를 이제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응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신화가 재밌는데요. 응답을 하면 죽음이랑 채널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죽게 됩니다, 일찍. 이게 약간 이제 그 몇 겹으로 가는 건데요. 응답을 하지 않았으면 불이 주는 여러 가지 그 풍요로운 거를 계속 맛보면서 살 건데 죽음에게도 응답했기 때문에 넌 죽어버려 이렇게 되지만 이런 응답을 한 애에게만 불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숙명이랄까요? 죽음을 넘어서고 싶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감당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소년이 이제 마을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이 마지막에 표범이 내가 그냥 불을 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니까 그 고문제 사회 사람들은 기술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야. 어쩌다 얻는 거야. 그런데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수준을 잘 지키면 이제 계속 누릴 수가 있는데 오버하거나 넘어서면 안 돼, 안 돼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거기는 대가가 이렇게 없는 방식으로 그런데 내가 자기 변형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능력을 입증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아이의 양 아버지다. 그러면 불을 준 자와 나 이제 이 관계가 가족 관계에 들어가는 막 이제 신화를 읽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선생님, 그 상위 포식자로 나오는 표범, 네. 그럼 표범 말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표범, 1번은 주로 나오는 것은 독수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 제일 잘 먹는 애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개가 나왔다고 바로 상위 포식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라는 설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이제 이게 상위 포식자라는 의미, 고급 문화를 알고 있다, 초인이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원숭이, 뱀 요 수준도 적당한 조건에서는 상위 포식자가 되기는 합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아까 나무 말씀하신 나무는 이제 중간 매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항상 거의 세둥지를 간다든지 뭔가 나무 말고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아니면 나무로 항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을 가져올 때. 레비스트루스의 분석에서는 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해와 땅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중요하고 중간에 새도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레비스트루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상의와 하의의 그 관계에서 그 나무가 역할을 한다 항상 그 매개를 하고 그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신화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점핑, 그냥 단순한 비약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네네.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신화가 불일 경우에 음, 매개력이고 제가 음, 주목하는 건 중재한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거는 위치에 적당한 거리를 찾는 건데 그거를 나무 기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나무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주에 다른 나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어떤 나무는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렇게 나무로 비유를 쓰기도 하는데요. 배치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기술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불을 얻는데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좋은 거예요. 많은 관계를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면 관계를 연결하는 걸로 의미가 있지. 우리가 뭐 핸드폰을 쓴다거나 자동차를 탈 때 이걸 왜 하지? 이런 신화적인 대답은 더 많은 것과 적절하게 연결되기 위해서지. 이렇게고 요게 이제 좋다. 여러분 중에 굿을 해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굿할 때 그 접신을 하려면 나무를 잡고 있어야 돼요. 굿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그 접신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럼 이제 네네. 굿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는 그런 그 매개물이죠. 크리스마스 트리, 레비스트루스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 유럽의 오래된 나무 신화에서 온 거다. 황금가지 전반부도 다 나무 신화를 나무. 얘기해서 숲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황금가지도 나무 모티프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나무라는 게 여러 가지 근데 레비스트루스 관점에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가 세워 있을 때는 그 위아래를 연결하는데 이제 이게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럴듯한데 잘라서 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횡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무는 배의 비유와 이렇게 또 기호적으로는 연결이 돼서 위와 아래 그리고 이제 그거랑 다르게 좌우, 동서 이런 방식으로도 관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호로 쓰기도 하니까 나무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불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문화로 들어갑니다. 이제 신화 말고 실제 차원에서. 그래서 불을 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춘기 소녀일 경우에 구워져야 됩니다. 구워져야 되고. 얘를 구워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음. 굽냐면 유나 쌤 네. 기억나시죠? 토굴에 넣고 아. 그 초경을 하고 나면 토굴에 넣어가지고 3년을 거기서 익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 성숙하고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가지고 그런데 얘가 구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워진다는 거는 아직 그릇이 아니고 불을 다룰 수 없어서 그 변용력이 위험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음식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용을 한다는 게 아까 재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요리를 하려 그래도 그 제가 드는 예 중에 제가 후라이를 제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 산 팬이 센 팬이어가지고 후라이가 너무 안 돼서 난 후라이 너무 어려워 포기를 했는데 그 테팔로 바꿨더니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불을 잘 다룬다는 게 이게 단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자기의 굽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얘는 아직 지금 막 초경을 시작해서 덜 구워졌어. 이러면 어설프게 뭘 만지다가는 능력이 감소될 거야. 그래서 충분히 익을 동안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직접 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족의 경우에 빨가벗겨가지고 밖에서 그 자식을 다 낳은 할머니가 이렇게 떠먹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굽는다고 하는 문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변형을 실험해야 되는데 그 토굴에 들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겁고 추운 그 계절을 다 견디는 존재가 되는 게 여성의 통과에 의해서 굽는 인간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번역이 안 됐지만 레비스트로스 신학 4권의 제목이 벌거벗은 인간인데요. 그게 아마 그냥 제 순전 상상인데 요 대목 굽는 인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까 그냥 추측해 봅니다. 벌거벗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 이전 단계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 우리 한 판 더 구워볼까요? 아까 그 썩은 나무 부름에 대답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불이라고 하는 게 훔친다, 받는다 여기에 이제 도덕적 부하가 걸린 거라도 제가 해석을 좀 더 할 수 있었는데요.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은 불에 나무 쓰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땔감. 이건 반드시 나무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누워있는 그냥 자연사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걔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박혀서 뿌리 내리고 위로 올라가야 나무인데 1차적 의미에서 걔가 매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인데 누워서 이끼로 다 덮여져 있고 아니면 뭐 다르게 가공되어 있으면 나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화는 형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땅속에 발을 내리고 낮밤 없이 서 있다 그러면 그를 사람으로 안 보겠죠. 나무입니다. 나무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게 신화의 되기의 정의입니다. 신화에서 된다는 거는 형태를 자기에게 입히는 거에 있지 능력을 축적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화에서 불을 쓰는 거는 살아있는 나무를 죽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죽은 나무를 못 쓰게 되어 있고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라는 게 어떤 수준에서는 인간과 대등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라는 그 감각도 일으킨다라고 보고 그래서 불을 일으키는 게 그냥 기분이다 하면서 불 피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계속 살해되는 이야기를 품고 가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게 정말 피워야 할 일이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살해의 모티프 그리고 불을 피우는 게 아까 그 양어머니 죽였지 않습니까? 불을 피우는 일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웠냐면은
내 가족의 누군가를 이렇게 없애고 얻을 수 있는 요런 방식으로 또 회로가 작동하는 코드도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다는 거는 어렵고 위험하고 아까 그 재영 쌤 말씀하신 거죠. 위험한데 나에게 위험하고 남에게 위험하고 요게 다 무시무시하게 걸려 있는 이야기라는 것도 아까 그 보로로 신화에서 알 수 있어서 이제 제가 그다음에 신화가 이렇게 있어서 비슷합니다. 원숭이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원숭이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였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비슷할 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벌이 무리를 이룬다. 개미가 무리를 이룬다. 이런 거에서 이제 거의 유비되면서 쟤도 무리를 이루고 나도 무리를 이루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생물학적인 그 분류 틀 안에서 우리랑 달라 이러는데 그냥 형태적 배치와 그 습속의 양식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참 재밌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어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우웅순 선생님을 닮고 싶어 이러면 선생님 드시는 거 먹고 선생님 가시는 데 가고 선생님처럼 입고 선생님 보시는 책을 선생님 보신 시간에 보고 이러면 그냥 바로 우웅순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계에서 원숭이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동등성이라는 게 지금 인간 중심적인 많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막 막 시켜먹고 쓰레기 탱 버리고 덜 씻고 이런 이런 저를 보면 이거는 사람도 아닌 거죠. 인간의 레벨에 자연의 어떤 게 자기가 먹은 거 막 이렇게 합니까? 쌀 때 그 관계 맺을 때 다 자리 보는 게 동식물인데 막 정신없이 막 경우 없이 살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세계관 이런 거를 되게 재밌게 얘기 많이 나누면 좋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몸에 털도 없고 원숭이도 카누 타고 항해했고 이제 옥수수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물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잤다. 어느 날 원숭이와 들쥐가 함께 항해를 했는데 농장에서 돌아오는 터라 배 밑에 옥수수가 가득했다. 개걸스럽게 옥수수를 쏠았다. 신하가 진짜 싫어하는 거는 담식입니다. 어디서 혼자 많이 먹고 있다 이러면 걔는 반드시 이전의 더러움의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탐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불리는 거지 않습니까? 신하가 좋아하는 거는 위치 이동성이고 관계 맺는 능력인데 자꾸 먹고 있다 이런 거는 자기 자리를 못 떠나 이런 거랑 동격이 되기 때문에 개걸스럽다 많이 먹는다 이러면 이 신하는 위치를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탐식 코드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숭이가 너 배에 구멍 날 거야. 그런데 원숭이는 수영을 잘해서 당연합니다. 원숭이는 관계를 잘 보기 때문에 털도 없고 항해도 잘할 수 있는 만큼 수영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를 잘하는 애는 모든 걸 잘하게 돼 있는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들쥐는 먹히죠. 원숭이는 물고기를 먹고 싶어서 표범을 만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위적인 포식자 둘이를 출연했으니까 신하가 어떤 형태와 어떠한 관계 능력에 가치 평가를 할 거냐. 원숭이는 표범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테이블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대했다. 표범은 불을 찾았다. 표범 원숭이는 해를 가리키며 저기서 갖고 와. 표범은 해를 찾아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원숭이가 너무 나쁜 일을 한 것 같은데 표범을 잡을 수 없는 걸 잡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표범입니다. 욕심이 너무 끝도 없어가지고 해 같은 걸 가질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원숭이는 불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 이렇게 됩니다. 원숭이가 표범을 속여서 나쁘다 이러면 제한적 관점에서 그냥 우리 상식을 덮어가지고 읽는 건데 원숭이는 해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는 기술을 발명하게 되고 여기도 사람이 불을 발명한다 이런 얘기는 신화에는 제가 본 한에는 없었습니다. 모두 자연종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니체 말대로 달인 거죠, 다리. 그러니까 진짜로 초인으로 가는 다리로서의 역할만 하는 건데요. 불 피우는 기술을 받고 생선을 구우고 뼈만 남기고 다 먹고 그런으로 꼭대기에 앉아 다시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아까 신화의 반대인 거죠. 얻고 올라가고 표범은 분노했고 생선뼈 흔적을 따라갔는데 표범이 불러도 안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표범은
죽게 되는데 표범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달라달라고 하니까 원숭이가 위에서 표범의 배로 들어와 가지고 표범을 찢어버리는 걸로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표범의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 머리띠로 장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선생님들 짐작하실 수 있죠. 표범은 해를 얻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욕심, 자기 목적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 고집성이 되게 이렇게 철저한 거고, 이러면 원숭이처럼 불을 쓰는 애가, 그러니까 많이 먹는 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화에 똥 못 싸는 애 요런 얘기라도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열거나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넣고만 있는 경우에는 찢어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표범은 원숭이는 물에서 불을 얻었고, 그리고 표범과 함께 다친 것을 찢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표범을 가지고 자기 장식하지 않습니까? 장식,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신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장신구 자기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이랑 장신구의 본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인류학에 한글 박물관 가고 그다음에 장신구 박물관 가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이름, 언어,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관계를 위한 거고 타자를 위한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장신구야말로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목걸이, 귀걸이, 거울 볼 때 아니면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원숭이는 관계적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지를 아는 방식으로 자기 조정해 가기 때문에 이런 걸 문화적 수준이 높다라고 신화가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로로 실은 신화 첫 번째 나온 신화가 보로로 1번 신화 세둥지 터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몇십 페이지 전체를 주파하는 거는 저는 불의 기술력과 관계 중재력을 말해주는 거고, 불을 쓴다는 거는 장신구다는 능력, 즉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계속 이렇게 인식되는 능력이다. 요까지를 해석을 우리가 해봤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화가 재미있으신지와 더 드시는 생각 조금 듣고 쉬는 시간 가져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그 원래 장신구라는 게 아까 선생님 말씀 따라 타자를 위해서 하는 게 보라야, 보라. 네, 보는 거잖아요. 그게 네, 나를 보라잖아요. 그게 불이라는 게 우리 태양도 그렇듯이 보는 거잖아요. 밝음이고 나를 네, 보라. 그런 걸 나를 보라. 상징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요. 네, 네, 재밌네요. 막 얼굴 꾸민다. 너무 외모에 관심 있어가지고. 관심 음, 있어야죠,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음, 나는 음, 생각한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 의식에 갇히지 않는다. 이게 문화다. 그래서 자, 퀴즈를 다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불과 관련된 신화에 나무와 새가 나오는 거는 위치 조정, 그러니까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불의 능력이다, 기술력이다. 이걸 얻으려면 자기도 그렇게 변형되어야 된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변형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과의 변용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요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불의 기원 신화에는 의외로 이 동물이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새가 나오는데요. 그 새가 뭐냐면 알을 품은 새 말고 공작새 같은 겁니다. 색깔을 가진 새. 그래서 새는 다른 차원에서 불의 기원 신화, 그러니까 이거 둥지가 나온다, 나머지 이거 몇 개를 계산한 다음에 웬일인지 공작 하나 떠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공작이 안 나오면 물고기 중에 색깔을 많이 변하는 게 나오든지, 그러니까 색이 들어간다 이러면 문화적이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색깔은.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에서 중요한 것은 배치입니다. 선생님 이게 금방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모릅니다만 툰드라에 사는 사람에게 빨간색과 적도에 사는 사람에게 빨간색은 다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색이 갖는 의미는 그 문화 안에서 그 색이 다른 색과 관계 맺는 거에 의해 결정되지 빨강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화가 말하는 색, 다채로움, 표범과 이 털의 장식 이런 것은 그 조건에서 다른 것과 이루어내는 의미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그 자체로 예쁜 것 이런 의미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신화의 불은 다양성을 향해 나간다. 아까 지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것과 마주치고 관계 맺을수록 더욱더 다채로워지는데, 다채로워진다가 뭐냐면 조건에서 다른 것과 이루어내는 의미의 다양성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이 파란색 옆에 있느냐 주황색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화의 문화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를 갖추었다 이런 게 아니라 관계적 사고다. 여전히 여기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새는 네. 사이즈를 안 바뀌어요? 되게 처음에 나오는 새와 뒤에 나오는 새 작고 크다든가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색깔만. 제 지금 그 선생님 너무 질문이 제가 정신이 음. 번쩍 드네요. 작고 크다는 신화가 별로 좋아하는 기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신화는 뭘 좋아하냐면 그 찢어진다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과 대비해서 큰 거를 생각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어떤 것이 찢어지는 건 대단히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렇다면 그게 네. 그 온체라고 그러나? 네네네. 온체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해체하는 걸 좋아하는 거네. 네, 찢는 그 걸 새가 좋아합니다. 찢어지는 게 뭐예요, 선생님? 새가 찢어지는 게 아니면 새가 찢어지는 게 이제 신화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새가 아까 그건데요. 그러니까 새가 찢어지는 게 아니고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고만 있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러면 어디서 뭐 큰 게 와가지고 입으로 이것도 들어가 하면서 이게 더 큰 게 들어서 안을 내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몸체가 찢어진다. 온전한 것이 찢어진다. 근데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기본적으로 그 신이 그 간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쪼개진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분해하는 거고 찢어지는 거고 위치의 온전함 이렇게 그 안정성 같은 걸 해체하는 힘이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 신화 자체가 불의 변용력을 통한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는데 불이 탑니다. 끝에 어떻게 되냐면 재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그냥 다 이렇게 그 기본 단위로 화해가지고 부서지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찢어짐을 그 비유로도 쓰는 것도 있고 전여단을 의미해서 그 북서부 해안의 포틀레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동판을 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저가 소개하는 많은 농경 신화의 그 의뢰 있지 않습니까? 끝에 가서 찢는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찢는다라는 것 자체가 풍요의 이미지다. 이 뭐야? 그게 분해돼서 새로운 주기성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능력? 다시 말해서 자연의 카오스적인 능력?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는 작다를 좋아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